지난 6장에서는 우리가 뭘 했느냐, 여러 주식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럼 그때 이왕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 좋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라든가 최적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구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거를 발전시켜서 이제 7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개개인들이 각각 그렇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주식시장이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투자자의 선택에 대해서 다룬 게 6장이라면 이제 이번 7장에서는 그게 합해져서 나타나게 되는 전체, 이 우리 사회 전체, 주식시장 전체는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정말 죄송하게도 통계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약간은 힘든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이것 또한 너무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면 이런 컨셉이구나,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거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이라는 이제 이름이 어려운데, 그 회는 이제 돌아가는 거고 다시, 그 다음에 귀는 돌아가는 그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쓰면 regress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어려운데 그냥 그 말 자체로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회귀 분석은 두 변수 아니면 그보다 많은 변수들끼리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를 이제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특히 하나의 변수와 또 다른 하나의 변수의 관계만 살펴보는 단순한 형태에 조금 더 주목을 할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종속 변수, dependent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과라는 거죠. 종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다른 게 움직이면 얘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과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움직이는 원인은 무엇이냐? 그 원인을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부릅니다. 독립변수는 지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독립변수가 움직이면 이 위에 있는 종속변수는 따라온더라 라고 해서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거를 수학의 함수로 표현을 하자면 독립변수가 x, 종속변수가 y에 해당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x가 변하면 y가 변한다. 자,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선형으로 나타낸 것을 회귀 모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모형이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정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꼭 그렇게 독립변수가 딱 이만큼 움직이면 종속변수는 딱 저만큼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실제 데이터는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러한 모형과 어긋나는 부분을 우리는 오차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종속변수와 하나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만 이제 이 장에서는 얘기를 할 건데, 그럼 x가 하나, y가 하나가 있겠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모형으로 함수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y는 a 더하기 b x,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귀 분석에서는 이런 선형으로 이루어진 관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표현에서 이거를 A와 B를 우리가 보통은 A, B가 익숙하지만 일부러 그리스 문자 알파와 베타로 써요. 왜 이렇게 쓰냐면 우리의 이것은 이상적인 이론적인 이야기고 그게 실제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y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하나하나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1번 데이터 i는 1, 2번 데이터는 i는 2, 3번 데이터는 i는 3, 4번 데이터는 i는 4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그 작은 첨자로 이제 i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어 알파벳 E와 비슷한 문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한글로 하면은 엡실론 해서 이제 그리스 문자로 2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2에 해당이 되는 그런 문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게 나타내는 게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오차 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 부분을 확인하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차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론상으로 자동차에 기름을 뭐 3리터를 넣으면 이 자동차가 어디 몇 킬로미터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실제는 이 자동차를 설계할 때는 1리터를 넣을 때마다 뭐 5km씩 가도록 설계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3리터를 넣었으면은 3 곱하기 5해서 15km를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실제로는 도로의 상태라든가 뭐 타이어의 마모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저항이 발생을 해서 자동차가 15km를 못 가고 14.5km를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중간에 뭐 신호등이 걸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오차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그리고 또 두 번째 대표적인 오차는 뭐냐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그 저 멀리에 있는 어떤 뭐 큰 별을 관찰을 하는데 예상에 따르면 하루가 지나면 딱 1도 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0.9도 가 있더라. 이거는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만원경이 구려서 그러니까 관측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관측에서의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알파는 이 그래프에서 상수항 아니면 y 절편을 표현하는 값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베타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값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정이 있는데 이 오차가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실제로는 마찰이나 아니면 뭐 기계의 오작동이나 아니면은 관찰을 잘못해서 그 측정을 잘못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은 아마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값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러므로 그 오차는 평균이 0이다. 그러니까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평균적으로는 정확한 값을 알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거를 정규 분포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회귀 모형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각은 이런데 그러면 실제로 이 알파와 베타는 얼마냐 이 값을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집단의 성질이고 우리가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는 상상은 하지만 이제 그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의 표본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결과를 우리는 이제 그리스 문자가 아니라 그냥 영어 문자로 a 플러스 bx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알파에 대한 추정이 a다. 요 베타에 대한 추정이 b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표본, 즉 데이터를 통해서 이론적인 알파와 베타를 최대한 가깝게
생각을 측정을 해보는 것, 이 과정을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이론값인 베타와 알 수 없는 이론값인 알파를 각각 표본으로부터 B, 표본으로부터 A로 추정을 하는 작업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된 것을 우리는 추정값이라고 부르고, 이제 추정된 것을 보통 통계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이 모자를 씌워요. 그래서 모자기 때문에 실제로 이름이 hat입니다. 그래서 y hat equal a 플러스 bx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데이터고 이거는 이론값이기 때문에 또 데이터와 이론 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는 우리가 추정을 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이라는 의미에서 남았다 해서 잔여 부분, 그래서 잔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residual. 이 차이는 이상적인 실제 발생한 값과 우리의 추정을 통해서 나온 값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잔차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어떠한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회귀 분석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원리를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가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4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딱 보니까 x가 증가를 하면 y도 증가를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선을 완벽하게 지나는 하나의 직선을 그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대중으로 이 정도 선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선을 우리가 선택을 한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그거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우리의 예상이, 우리의 추정이 실제 데이터와 가장 비슷하게 가기 때문입니다. 즉 잔차가 가장 작은 것을 찾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잔차는 뭐냐? 이 실제의 y값과 나의 추정값의 차이, 이 부분이 잔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또 잔차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또 잔차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잔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잔차들끼리 더했을 때 이 잔차들이 최대한 작아지게 하면 우리가 그리는 이 선이 이 실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잔차를 작게 하면 되겠네. 근데 잔차를 그냥 다 더해서 작게 하면 예전에 우리가 봤던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이 잔차는 플러스 값이고 이 잔차는 마이너스 값이고 이 잔차는 플러스 값이고 이 잔차는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그냥 더하면 얘랑 얘가 서로 상쇄되고 얘랑 얘가 상쇄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방법, 늘 수학에서 이렇게 절대값을 살리고 싶을 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곱을 해버리자 라는 거죠.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최소 제곱법이라는 방법이고, 그것은 잔차들을 제곱을 해서 더한 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포트폴리오에서 살펴봤던 최적화 문제를 푸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푸는 것은 풀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미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회귀 모형에서 그 최소 제곱을 만드는 잔차의 제곱을 최소로 만드는 B값, 기울기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x의 분산분의 xy의 공분산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결과를 미분을 잘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최적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미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거를 그리스 부호를 통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x의 분산, 이게 x, y의 공분산이니까. 그리고 이 x, y의 공분산은 상관계수 곱하기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이므로 x의 표준편차 하나씩 서로 상쇄돼서 없어져서 상관계수 곱하기 y의 표준편차 나누기 x의 표준편차,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울기만 계산이 되면 상수항은 쉽게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식이 y 이꼴 a 플러스 bx라는 식은 이제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y의 평균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x의 평균에 대해서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y의 평균은 a 더하기 b 곱하기 x의 평균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미 b를 알았고 x의 평균이 뭔지 계산할 수 있고 y의 평균이 뭔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a는 y의 평균에서 b 곱하기 x의 평균을 뺀 걸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항의 값은 기울기가 정해지면 또 금방 자동으로 딸려오는 게 되므로 결국 핵심은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예시 상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르만드라는 피자 그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얘네가 여러 지역의 프랜차이즈 지점들을 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어디에 지점을 내면 좋을까를 분석을 하고 싶겠죠. 그래야 자기네 이익을 최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직영이니까 웬만하면은 원래 서로 가까운 곳에 안 내잖아요. 이제 가장 그 좋은 그 교통이 딱 좋은 딱 그 한 자리만 딱 차지하고 또 한참 가야 또 있고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도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이 지점을 놓으면 좋을까 한번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합시다. 근데 딱 보니까는 학생들이 많으면 피자를 많이 시켜 먹더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점 10개에 대해서 그 주변에 사는 학생의 숫자, 여기 예를 들면 2,000명, 6,000명, 8,000명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지점의 매출 이제 몇천 달러인지 5만 8천 달러, 그다음에 10만 5천 달러 이런 식으로 각각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실제로 학생 인구가 늘어날 때마다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 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때 우리가 바로 지금 이야기한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프로 그림을 찍어 봤더니 이런 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봐도 우리가 눈대중으로 봐도 학생 인구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는구나 라는 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선을 긋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분산 그리고 분산을 알아야 기울기를 계산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공분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요거 나누기 m 빼기 1, 이게 공분산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분산은 이제 뭐로 계산이 되냐면 요걸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간혹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랑 이거를 약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이거를 덧셈을 하고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약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약분이 되는 요소가 있죠. 바로 서로 데이터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m 빼기 1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이 식은 이거분의 이거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하는 과정이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x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10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구해서 이제 그 오차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y도 마찬가지로 모두 더해서 합을 구하고 합을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서로 곱하면 공분산 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만 제곱하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값이 나왔다. 이 과정을 뒤에 제가 다시 적어 놨는데 먼저 x의 평균을 구했더니 14가 되었다. 그 다음에 y의 평균은 130이었다. 그러면 분모는 그 각각을 계산해보면 568. 그 다음에 분자는 2840. 그러면은 568분의 2840 하면은 기울기는 5가 나오더라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그 5를 이용해서 y의 평균 빼기 5 곱하기 그 x의 평균 하면은 60이 나오더라 라는 게 계산이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추정한 이 모형의 결과는 그 상수항 60 더하기 5 곱하기 x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새로운 지점을 내려놓은 곳에 주변 학생 수가 16,000명이다. 즉 지금 1000단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x가 16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예상이 되는 매출값은 60 더하기 5 곱하기 x자리에 16을 넣어서 그 14만 달러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해서 여기에 그러면 지점을 놓을 것이냐 안 놓을 것이냐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경영의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귀 분석이 경제, 경영 이 분야에서 굉장히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자,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래프에 대해서 그 60 더하기 5x라는 직선을 그으면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그게 최대한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회귀 분석의 기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순 회귀 분석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만 있으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평균 계산한다, 분산 계산한다, 공분산 계산한다, 나눠준다. 이게 끝이거든요. 단 문제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산을 하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할 때 파이썬을 통해서 그거를 주식 수익률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